이쪽에 수업하는 게 이제 공기조화 혹은 설비공학 이쪽에 이제 개론 일인데 이제 그 설비공학 교재 쪽에는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그쪽에 이제 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기존 알고 있는 상식을 좀 이렇게 확인도 하면서 또 리마인딩도 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이 이렇게 좀 긴 겁니다. 이제 실제로 그 교과서 소위 교재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하게 그 실무 비슷하게 말하자면 뭐 이런 건물의 냉난방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또 일반적으로 요즘 학생들은 실습이라든지 견학 이런 것이 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장치다 이래도 뭐 그게 실제로는 무슨 장치인가 뭐 그런 것도 잘 감이 없고 해서 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뭐 설계도 이런 것들도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가 사용할 그 뒷부분 교재에서는 뭐 그런 뭐 장비, 장치, 그다음에 또 뭐 도면 이런 건 다 안다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뭐 자동차 공기조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쪽 부분을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요거 이제 내가 그 기계공학 실험 2에 듣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서도 그 실험 듣는 학생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이 운전자들도 비 오는 날에 이제 습기가 많죠. 비 오는 날에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소위 윈도에 이슬이 많이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게 이제 바깥에 뭐 빗물은 윈도우 브러쉬가 닦아주는데 이제 그 윈도우 차실 쪽 그쪽에 이제 이슬이 끼일 때는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요즘 뭐 운전면허 갖고 있는 사람 많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에어컨 틀죠 그냥? 에어컨 틀고 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에어컨만 틀면은 다 그 찬바람이 윈도우 쪽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렇게 더운 날은 이렇게 에어컨 틀어서 이렇게 좋은데 조금 이렇게 서늘한 날은 어떻게 하죠? 뭐 오늘 같은 날씨에 저녁쯤 되면 좀 이렇게 선선하죠. 그런 날도 이렇게 습해서 이렇게 윈도우에 이슬이 끼는 날이 있겠죠. 그런 날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도 그냥 이렇게 에어컨 틉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럼 조수가 바쁘잖아. 조수가 없으면은 이제 자기가 뭐 손수건을 꺼내 가지고 이제 닦거나. 그 이제 그런 수고가 없도록은 이게 자동차 공기조화 시스템 만드는 사람들이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용을 잘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추운 날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추운 날에는 보통은 이제 원리를 잘 모르거나 또 차 운전에 대해서 이제 소위 차의 공기조화 시스템을 모르면은 뭐 하여튼 자기가 뭐 수건을 꺼내서 뭐 윈도 쪽을 닦든지 아니면은 감기 걸리든지 에어컨 켜는 것밖에 모르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은 더 알면은 아주 안락하게 운전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은 뭐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이 운전자의 뭐 얼굴 쪽으로 혹은 운전자의 발 쪽으로 또 이쪽 부분에서 완전히 창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갈 수도 있게 되어 있죠. 그건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됐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다이어그램인데 소위 이제 몇 가지를 좀 구분하겠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요거 밑에 잘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이런 셀렉타들은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이런 셀렉타는 처음 있는 것은 팬의 강약,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가라 하는 이제 선택 셀렉터들이고, 요 세 번째 있는 것은 찬바람이냐 더운 바람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온도 조정하는 거죠. 그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뭐 리스큐레이션, 뭐 프레시 이렇게 뭐 꼭 이런 형태는 아닌데 하여튼 뭔가 버튼이 하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요거 추가로 해서 냉방 해서 에어컨디셔너 스위치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먼저 하여튼 에어컨 스위치라고 보통 하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색깔로 구분은 안 돼 있는데 쭉 둘러서 요 부분은 실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닥트입니다. 공기가 차실 내로 움직이는 닥트인데 요 부분은 운전자의 무릎 보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보드를 뜯어내면 요게 보입니다. 요 모양이 여기 뭐냐 하면은 팬이요. 원심 팬인데 요 팬은 요 밑에 모터가 달려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하여튼 이게 팬의 축 방향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는 이런 소위 댐퍼가 있는데, 댐퍼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세수할 때 물은 우리가 그 물을 끄고 뭐 이렇게 유량을 조절하고 하는 걸 밸브라 하죠. 공기 통로에서는 밸브라 그러지 않고 소위 공기의 방향을 바꾸거나 공기를 차단시키는 것을 댐퍼라고 합니다. 댐퍼 용어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기를 이제 취급하는 데이기 때문에 공기의 방향을 뭐 제어하고 하는 것을 댐퍼인데,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댐퍼입니다. 이 댐퍼는 항상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 댐퍼가 이쪽이 여기 있게 이제 힘을 주는 쪽은 요 라인을 쭉 따라오면은 여기서 이제 그 진공유압, 조그만한 소위 이 유체유압이 아니고 공기유압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힘을 줘서 요 댐퍼를 조정을 합니다. 하여튼 요 댐퍼가 보면은 이 위치에 있거나 이 위치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쪽은 아웃사이드라고 차창 바깥인데, 보통 차에도 보면은 항상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기구가 엔진실 문을 열면은 이 차실 쪽에 아주 가까운 곳에 공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엔진의 엔진 열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위치에 차실 내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기 구멍이 있어요. 그 이제 공기창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외부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요걸 닫으면은 실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ecirculating and Fresh Air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요 스위치가 요쪽에 소위 동작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ecirculating이라고 신호를 주면은 댐퍼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esh Air라고 신호를 주면은 댐퍼가 이쪽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신선한 외기가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실내 공기가 재순환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운전자들은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실내 공기만 순환되도록 해놓으면 머리 아프죠.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외부 공기만 들어오게 하면은 뭐 앞차에 매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뭐 더운 날은 더운 바람 들어오고 추운 날은 찬바람 들어오고 이제 그런 거죠. 오케이.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공기가 어디에서 공급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가 일단 여기 이제 원심팬을 통해서 이쪽으로 지나가요. 이쪽으로 나가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요 열교환기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증발기요. 냉매 증발기입니다. 냉매 증발기는 차죠. 그죠? 온도가 낮은 쪽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에어컨 스위치를 눌러놨으면 냉동기가 돌아간다고 했죠. 냉동기가 돌아간다면 냉동 사이클이 행해지면서 여기서 냉매 증발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물론 그거 이제 겨울이라서 냉동기 틀지 않았다 하면은 뭐 이것은 무용지물이겠죠. 하여튼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기가 요 증발기를 통과해요. 그래서 냉동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었다면은 이 증발기를 통과하면은 차지죠, 공기가.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떨어진 공기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여기도 댐퍼가 있는데 요 댐퍼는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 뭐 보면 한 80도 좀 되는데 80도 정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댐퍼입니다. 요 댐퍼의 기구는 여기에 온도 조절 장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건 뭐냐 하면은 히트 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소형 라디에이터입니다. 라디에이터는 항상 엔진의 뜨거운 엔진 냉각수가 이쪽에 들어오죠. 80도 이상, 90도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위 엔진 냉각수가 여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뜨거워요. 이제 요건 이제 뜨거운 열교환기죠. 그래서 이 공기가 이걸 이렇게 갖다가 만약 댐퍼가 여기 있으면 이게 못 가죠. 댐퍼가 여기 있으면 못 가고 댐퍼가 여기 있으면 다 공기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에 따라서 요 댐퍼의 각도에 따라서 뭐 공기의 뭐 50%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50% 이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온도를 조정하면은 요 댐퍼의 조정에 의해서 뜨거운 쪽으로 많이 해놓으면은 이 댐퍼가 이쪽으로 많이 있고 찬 쪽으로 해놓으면 이 댐퍼가 이쪽으로 소위 소형 라디에이터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이쪽을 지나는 공기는 뜨거워지겠죠. 한 번은 차워지고 한 번은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적정한 공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적정한 온도를 내가 손으로 맞췄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들 또 댐퍼입니다. 그래서 뭐 투 플로어 하면은 이게 운전자 바닥으로. 그러면 여기에 댐퍼는 여기 여러분이 셀렉션 하죠. 공기가 어디로 가라고 셀렉션 하는 것에 따라서 요 댐퍼가 이 위치나 이 위치나 이 위치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작동을 하는 댐퍼가 여기도 하나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to panel resist 하면은 운전자 얼굴 쪽으로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defrost라고 되어 있죠. defrost라는 것이 뜻이 뭐예요? 설이 제거죠. 설이 제거, 디프로스트. 프로스트가 설이잖아요. 설이. 그래서 보통 디프로스터라고 하면은 윈도, 차의 윈도 내측으로 바람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윈도 내측으로 보통 내가 처음 이야기했는 거 이슬이 끼든지 서리가 맺히든지 하잖아. 이슬이 맺히든지 서리가 끼든지. 그러면 그걸 없애줘야 되겠죠. 운전하는데 시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디프로스트 쪽으로 해서 하여튼 어떤 공기를 보내주면은 이게 소위 이슬이 이렇게 차창 내부에 맺혔던 그 서리가 없어지겠어요. 어떤 공기를 보내주면. 공기를 하여튼 보내줘서 그 서리를 없애야 되겠죠. 뭐 손으로 닦는다면 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어떤 공기를 해야 되겠어요? 메마른 공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서리가 맺힌 이유가 뭐예요? 전에 한번 노점 온도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노점 온도, 그렇죠? 노점 온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방에서라도 요거 표면을 자꾸만 차게 하면은 어느 순간 여기에 액체가 소위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여기 응축된다 했죠.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응축돼서 차창에 붙었기 때문에 내가 운전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은 마른 공기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지나면서 공기가 어디에서 메말라지겠습니까? 마르게 돼 있어요, 공기가. 그래서 여기겠죠. 그렇죠? 소위 증발기. 증발기라는 것은 온도가 차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이제 그 증발기의 온도가 이 차실내 공기 온도의 노점 온도보다 낮게 유지가 되면 증발기를 통과하는 공기는 그 공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는 응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 응축이 된다면 공기가 말라지는 거죠. 그렇죠? 소위 드라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웨트 공기가 들어와서 이걸 지나면은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증기는 어디로 빠지겠어요? 수증기가 아니라 그 응축된 물은 이 그림에서 응축된 물이 빠지는 위치도 만들어 놨죠. 어디겠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틈을 만들어 놨죠. 실제로 여름에도 보면은 차 이렇게 정류장이나 휴게소에 이렇게 서 있는 차들을 보면은 물이 막 떨어지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드라이 그 실내 공기를 드라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응축된 물이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의 용도는 이 증발기 용도는 공기를 차게도 하면서 공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도 제거시키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기 내에 들어가 있는 차실내 공기 내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를 제거시키려고 그러면 어느 온도 이하로는 유지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증기를 제거시키려면은 좀 과하게 공기를 냉각시킬 수가 있어요. 냉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히터가 있는 이유는 여기서 소위 수증기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좀 과하게 냉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 히터를 통하게 해서 재열, 리히팅 시키는 거예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 틀고 소위 에어컨 스위치를 눌러놓고 이 온도를 이렇게 붉은 쪽으로 이렇게 와 있으면은 되게 손해 보는 줄 알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뒤에서 보면 야, 너 에어컨 틀면서 왜 이게 온도는 이렇게 높게 설정해 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일상적으로 보통 에어컨 틀면 무조건 이걸 이렇게 여기에 제일 푸른 쪽으로 두는 게 이제 습성인데, 물론 그거는 이제 이런 소위 뭐 이슬이나 뭐 서리가 끼이는 상황에서는 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서리가 끼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차 실내 온도는 무조건 이거 가지고 조절해 줘야 됩니다. 감기 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요 온도 레귤레이터가 조정하는 것은 요 댐퍼를 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댐퍼의 위치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 같이 서늘한 날 저녁에 습기가 많아서 차창에 서리가 끼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말대로 에어컨 스위치를 눌러서 이 열교환기가 정발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발기 역할을 하게 하고 하면은 일단은 웨트 에어가 드라이 에어로 되죠. 그럼 드라이 에어면서 조금 차죠. 우선 이 히트 코어를 지나면서 다시 제열시켜서, 제열 얼마나 시키냐 하는 것은 내가 온도를 여기서 돌려서 맞추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서 어디로 들어오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 실내 전체 공기가 따뜻하면서도 드라이한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말라요. 그걸 뭐 옆에 조수 보고 야, 안 보인다 닦아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제일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에어컨 틀어서 무조건 이 온도 노업은 한 대로 이렇게 틀어놓고 벌벌 떨면서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에어컨 틀어놓고 지금 이제 서리를 제거시키고 더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쪽 댐퍼, 소위 리스큘레이팅이냐 프레시 에어냐 그 스위치를 어디로 해놔야 되겠어요? 요것도 잘못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 차실 내부의 공기만을 내가 상대로 해서 드라이하게 해주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바깥 공기는 습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 공기 계속 들어오면 내가 안에서 이런 조작을 해봤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에어컨 틀 때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머리가 아프니까 외부 공기를 뭐 들어와야 되겠다. 그럴 때 아니면은 이 리스큘레이팅을 계속 두죠. 리스큘레이팅이라는 것은 차실 공기의 재순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시 에어로 할 때는 이런 차 내에 공기 조화기는 거의 쓰지 않을 때 프레시 에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열쪽이나 혹은 유체 쪽을 공부를 했잖아. 그랬으니까 이제 운전할 때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거 좀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뭐 차 운전할 때는 조금 도움 되겠죠. 또 이제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설비 이쪽은 특히 외부의 그 외부 환경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뭐 기후 관계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왜 구름이 생기느냐 이런 것도 조금 연력학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같은 날은 비교적 맑죠. 맑아가지고 이제 좀 고기압인데 이런 날에는 고공에서 기류가 하강합니다. 그러면 고공하고 여기 이제 지표면 가까이 하고 압력이 어디가 높아요? 고산에는 압력이 낮잖아, 그지? 기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그 높은 쪽에 있던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압력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이것이 연력학적으로 어떤 과정이 되죠? 어떤 프로세스가 되죠? 압축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연력 과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체를 압축시키는 데는 이렇게 뭐 열을 가해서도 압축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죠? 뭐 주전자 꽉 막아놓고 거기 열을 가하면 압력이 올라가잖아. 이제 그런 것은 가열 압축이고, 그죠? 가열 압축이고, 지금 뭐 대기를 이해하니까 이거는 그런 열을 우리가 주진 않죠. 이게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 압축은 단열 압축 후에는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죠. 뭐 내가 이게 실험 시간에는 그런 걸 내가 뭐 실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켰냐 하면은 이렇게 자전거 바람 넣는 펌프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뭐 타이어에 바람 넣는다고 한참 이렇게 펌프질 하고 나면은 펌프가 따끈따끈해. 이게 뭐냐 하면은 마찰 때문에 그만큼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다. 공기가 압축이 되면은 소위 단열, 열을 가하지 않더라도 압축이 되면은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지표면 가까이 소위 구름 있는 그런 구름이 생기는 그런 위치에서는 온도가 단열 압축에 의해서 공기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같은 양의 습기를 머금고 있는 량, 수증기를 같은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도 그 수증기가 응축이 되지 않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수증기가 응축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표면 가까이 날씨가 맑습니다. 반대로 저기압 때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모든 것이 정반대가 되죠. 저기압 때는 기류가 높은 쪽으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압력이 떨어지죠. 그럼 팽창이 일어나요. 열은 가하지 않으면서 고공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기체가 팽창되는 거예요. 기체가 팽창될 때는 온도가 떨어지죠. 기체가 팽창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불어봐. 호 불면 따뜻하죠, 그죠? 후 불어봐. 차지. 그게 단열 팽창이에요. 단열 팽창 실험은 그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입안에 있는 호흡이 호하면 따뜻하잖아. 그지? 후 해봐. 차지. 그게 이제 단열 팽창 효과예요. 그러니까 단열 팽창하게 되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면은 소위 같은 량의 수증기가 있더라도 온도가 떨어지면은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기체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응결이 돼요. 수증기가. 아까 차에서도 차 실내에 있던 공기가 창측에서 응결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측이 가장 차기 때문에 거기서 응결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소리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공기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수증기가 있었던 그라도 소위 상대 습도가 증가합니다. 상대 습도라는 것은 이게 그 온도에 따라서 같은 양의 수증기라도 습도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에 기체로 있을 수 없는 여분의 수증기는 응축이 돼요. 응축이 되면 우리 눈에 보여. 그게 구름이잖아. 그게 조금만 있으면 수증기지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안개 이런 거지만 그 안개 커지면은 구름이죠. 그래서 이제 기압 때는 구름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제 제트 기류라고 여러분도 이제 좀 들어봤죠. 이건 아마 제트 기류는 이렇게 지구의 자전하고도 관련돼서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 쪽에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일본 쪽으로 그렇게 이제 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고도가 7 내지 12km, 속도가 100km/h,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지구를 감싸면서 돌고 있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 서론 바대로 대륙권과 성층권의 온도 차이나 지구 자전, 뭐 또 태양 에너지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제트 기류 생기는데 이런 제트 기류의 폭이 이렇게 항상 가지런하게 가지 않고 이렇게 조금 틀리면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제트 기류가 이렇게 쫙 원래가 이런 방향으로 도는데 이것이 뭔가 이제 좀 비틀어져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추워지고 여기 올라가면은 많이 더워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트 기류가 이제 북극 쪽에서의 고기압이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 힘을 이렇게 막고 있다가 그것이 약해지면 이제 찬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 이제 춥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또 이제 어떨 때는 또 이게
제트 기류가 원래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 하여튼 불리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면은 이 찬기류와 소위 고기압과 저기압의 경계선 안에 들어오면 이제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거죠. 불행속선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게 남쪽 저기압이 북상이 이제 또 돼가지고 어떨 때는 우리나라 근처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소위 기압 이런 것도 그다음에 지구 대기의 흐름 이런 것도 크게 봐서는 다 유체역학이죠. 그래서 기상학자 이런 사람들도 유체역학을 다 배웁니다. 그 사람들이 기상학자들이 기후 예측, 소위 기상 예보를 하기 위해서 푼다는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배웠던 나비어-스톡스케이션입니다. 여러분이 뭐 나비어-스톡스케이션하고 뭐 푸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겠지만은 이름은 들어봤죠? 하여튼 뭐 이래저래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먹은 미분 방정식이었죠. 그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기상 예보를 하는데 그걸 이제 워낙 방대한 위치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 횟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지금까지 하던 여러 가지 소위 예보관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예보하는 것보다 그 계산이 빠르다면은 훨씬 이제 정확한 예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빠르지는 못해요. 하여튼 또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도 겨울에도 황사가 오는데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기 유동이 있으면은 이 공기 유동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외몽고 쪽에서 생긴 모래바람이 이렇게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소위 기류의 이동이죠. 항상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어떤 뭐 전에 낙진 이런 것들 한국 쪽으로는 오지 않죠. 이쪽으로만 흐른다 이거죠. 태풍이라는 것도 이제 이 숫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바람이 조금 있죠. 저런 것은 몇 메다 퍼 세컨드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머리가 헛날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시원하죠. 그 정도 바람은 몇 메다 퍼 세컨드 한번 이렇게 추정해봐. 1초 하면은 딱 하면 1초죠. 그 사이에 오늘 같은 날의 바람은 여기 있는 위치 바람이 어느 정도 움직일까? 몇 메다 좀 움직일까? 응? 1 아니면 2m겠지. 그렇죠? 1, 2m 정도가 거기에 산들 바람이 초속이 1, 2m. 이제 초속 이제 5m쯤 되면 바람 좀 분다. 10m 되면은 바람이 좀 많이 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m에서 25m까지를 약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매우 강한 태풍은 44m/s 이상. 그러면 이제 정말 엄청나게 빠른 것이고 우리나라에 온 것 중에서 최대 풍속은 60m였답니다. 그러니까 딸칵 하는 사이에 바람이 여기 있던 바람이 저쪽 벽까지 갔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태풍도 원래 같으면 사실 우리도 태풍을 많이 바랐죠. 태풍이 좀 올라와야지 우리나라 가뭄을 해소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전에는 또 태풍이 너무 자주 와서 뭐 넘치고 장마가 계속되고 무슨 폭우가 뭐 내리고 이런 게 이제 그때는 좀 원망스럽지만은 원래 같은 때는 또 반가운 거예요. 저게. 이것은 이제 하여튼 태양 에너지가 이게 적도 쪽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입사되는 거예요. 극지방은 소위 태양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태풍이 있음으로 해서 지구 전체의 에너지 평형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몰로풍이라고 있습니다. 마릴린 몰로라고 이제 미국 배우가 있었죠. 그 배우의 이제 가장 유명한 사진이 이거죠. 이건 이제 지하철 환풍구 위에 치마 입고 갔다가 이제 이런 변을 당한다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림인데 이것이 이제 이런 바람, 소위 들쑥날쑥한 바람을 몰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봤겠지만 고층 빌딩 주위에 가다 보면은 난데없는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경험 많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이런 소위 유체각적으로 이런 기류가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은 여기서 와류가 많이 형성되죠. 소위 와류. 그래서 그 와류가 어떻게 생길지는 참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류가 생기기도 하고 옆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소위 기류의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하죠. 소위 이런 것들이 난류입니다. 아주 이제 심한 난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런 주위의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예측한다는 것이 난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 난류는 이론적으로 예측을 완벽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그래서 보통 빌딩과 빌딩 사이에 재빠르게 이렇게 빠른 기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몰로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2010년도에 이제 이게 그 해운대 마린시티 오피스텔이라고 있었는데 하여튼 4층에서 난 불이 38층까지 이제 아주 빠르게 이제 번진 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15층 정도예요. 그 이상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소방관이 직접 올라가서 하여튼 처리를 해줘야 돼. 지상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규모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도 생기고 재산 피해가 많이 생겼는데 이때 이게 이제 환풍 통로 외벽 이건 이제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데 환풍 통로가 왜 촉매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그 비상 통로 가압 기술 이런 식으로 가압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고층 건물이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통로에서 압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설비적으로 이제 뭐 하여튼 이 방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 방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고 100을 집어넣고 90을 빼나오고 있으면 이 방의 압력이 높은 거예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작으면 압력이 올라가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도 설비공학적으로 왜 압력이 떨어지느냐, 뭐 왜 압력이 높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원인을 알아야지 대처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소위 이제 비상 통로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 비상 통로는 있긴 있어야 되죠. 엘리베이터가 물론 있지만은 항상 뭐 건축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경우를 상정해서 항상 이제 비상 통로 있게 말해야죠. 그런데 이게 비상 통로가 건물 외벽에 있으면은 뭐 상관없겠죠. 보통은 건물 안쪽에 있죠. 이게 건물 안에 들어가 있죠. 비상 통로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층에서의 그 불길이 고층으로 이렇게 빨리 올라갔을까? 그게 꿀뚝이 된 거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꿀뚝의 원리를 아느냐? 그렇죠? 꿀뚝에서는 왜 공기가 위로 올라갈까요? 내려오지 않고. 밑에서 미니까 그렇지. 기체나 액체나 움직이려고 그러면 밀어줘야 되지, 그지? 그지? 미는 쪽에 압력이 높아요? 밀리는 쪽에 압력이 높아요? 미는 쪽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건물에서는 왜 그 건물 소위 비상 통로에 들어가 있던 공기가 위로 밀리지? 아래쪽에 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아래쪽에 그 압력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그거다가 이게 불이 빨리 붙으라고 뭐 압축한 건 아니잖아. 응? 연소가스가 밀어줘서. 그건 이제 밀폐 공간에서는, 그렇지? 밀폐 공간에서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체직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게 우리 엔진이잖아. 가솔린 엔진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건 밀폐 공간에서 이야기죠. 여기서는 그렇게 꽉 밀폐된 건 아니잖아. 응? 기압이 위에는,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 야외에서도 그렇잖아. 야외에서도 건물이 없더라도 여기는 바닥보다는 위가 기압이 낮잖아.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산에는 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바람이 부나 꼭 그런 건 아니지.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에이쿠.
여기에 쓰면 돼. 보여? 좋아. 건물이 이제 이렇게 하나 있다. 치면 여기 이제 비상 통로가 여기 있겠죠. 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공기가 차 있는 비상 통로예요. 그러면은 이 비상 통로를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 올라가겠느냐? 여기서 밀어주는 그렇죠. 여기서 누가 밀어주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잖아. 그치? 이거는 답은 이 바깥의 외기가 여기 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잖아.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의 온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50도에서 뭐 80도 사이야. 그런데 이 바깥은 예를 들어서 20도야. 20도 공기가 무거워, 80도 공기가 무거워. 20도 공기가 무겁지. 그렇지? 이만한 높이, 똑같은 높이 20도 C 공기가 이 위치에서, 요 건물 바깥 위치에서 압력이 50도, 80도 C 되는 이 공기의 압력보다, 여기의 압력보다도 이쪽이 훨씬 높죠. 그렇죠? 같은 면에서 봤을 때, 요 위치, 여기는 출입문으로 이제 출입문의 안쪽은 바깥쪽보다 압력이 낮죠. 그럴 거 아니야. 맞지? 왜냐하면 이 공기 기압이라는 것이 공기 기둥의 압력이잖아. 그지? 상공 이까지는 여기나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른 거죠.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구를 경계로 해서 출입구 안쪽의 건물 내부는 바깥쪽보다 압력이 낮죠. 그래서 겨울에 이 출입구를 여러분이 열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들어가지만 바람도 아주 세게 밀려 들어오죠.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은 화재가 비록 나지 않을지라도 이 안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온도는 난방하니까 50, 80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20보다는 높죠. 근데 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 압력 차이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압이 밑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이게 압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 내부에 각 층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밀도가 떨어져 가지고 높을수록 이게 차이가 심하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소위 대기압이 공기를 밀어 올린 거예요. 뜨거운 공기를 밀어 올렸으니까 4층에서 위로 금방 퍼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기 통로를 이렇게 차단하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층마다 이제 몇 개 층씩마다 이렇게 그 비상 통로를 이렇게 차단하는, 필요 시에만 열고. 그래서 보면은 보통 우리 요즘 짓는 건물에 비상 통로로 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문을 2개씩 거쳐야 돼. 대부분 그래요. 이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하나 더 있어. 왜 문이 많냐? 보면 이렇게 방화문이라고 이제 돼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소위 이런 그 공기의 수직 통로를 차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비상문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뭐 찬 공기는 무겁다, 더운 공기는 가볍다 하는 걸 알지만 그 원리가 여기 적용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 걸 알아야지 이제는 방화문을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또 이제 그 기온, 습도에 따라서 눈의 모양도 달라진답니다. 이렇게 이 습도가 이제 온도가 여기 이제 자꾸만 낮아지고, 그다음에 습도가 자꾸만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20도에서 습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이런 눈이 오고, 또 온도가 낮고 습도가 떨어지면은 이런 눈이 오고, 하여튼 눈 모양도 이렇게 기후, 그 소위 기온과 습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산사태 있죠. 산사태는 점성계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흙과 흙 사이에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다가 거기에 이제 빗물이 스며들어서 소위 물의 점성계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체의 점성계수가 아니라. 사실은 고체의 점성계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무한대로 보죠. 그 이제 그게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다가 서서히 이제 빗물이 스며들어가면은, 다 빗물이라면 이게 이제 물의 점성계수고, 그 변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점성계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리세린의 점성계수는 물의 점성계수의 1000배죠. 또 이제 원래 하여튼 메르스 때문에 이제 곤욕을 치렀는데, 이것도 이제 밀폐된 병실 이런 것이 그냥 우리는 사실은 상식 이하로서 병실이 왜 밀폐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끼리는 했어요. 우리 교실만 해도, 우리 공부하는 교실만 해도 이렇게 공기가 다 순환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런 병동에서 이제 밀폐가 됐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되지 않고 그 밀폐된 쪽에서 계속 소위 균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 소위 농축된 균이 이제 정지된 공간에서 계속 기침을 해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기는 균으로 상당히 농축된 상태였죠. 그 농축된 상태의 공기가 다른 몇 방울로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배기구가 없었다 하는 것, 사실은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는 이 병원 건물들은 다 그렇게 원래 설계 때는 급기와 배기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음압병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음압 병상이라고 하면은 압력이 낮은 방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압력이 낮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기체가 움직이려면 뒤에서 밀어줘야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문제의 방의 압력이 낮으면은 바깥에서 들어오긴 해도 여기서 나가지는 못하죠. 소위 공기가 들어오기만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방인데, 근데 실제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병동에 비해서 옆병동으로 공기가 안 나가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 안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죠. 병실 안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호흡을 해야지.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일반 병실보다는 압력이 낮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공기가 가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자체 이 음압병상에서는 그러면 공조기가 어떻게 움직여줘야지 저 음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설계를 만약 한다면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음압병동을 설계하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음압을 만드느냐? 송풍기밖에 없는 거예요. 송풍기 가지고 하여튼 음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압차라는 것은 마이너스 2.5 파스칼 이상, 다른 병동하고 차이가. 그래서 뭐 온도 제어 이렇게 하고, 여기 필터라고 나오는데 이 음압 병실에서 소위 이제 병원균이 있는 그 병원균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기는 밖으로 나가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생으로 나가면은 그 병실 주변에 병원균이 떠 있을 테니까 필터를 써서 그 병균은 못 나가도록 필터링 하면서, 필터하면은 균은 못 나가지만은 공기는 나가죠. 그렇죠? 근데 음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가는 공기량이 많아야 되겠어요? 들어오는 공기량이 많아야 되겠어요? 나가는 공기량이 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음압 병상 시설 기준 이런 게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한테 상세히 이야기해봤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쭉 있다. 그래서 소위 공조 시설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번에 메르스 사태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되지 못했습니다. 설마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급하게 필요할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음압 병상의 시설 기준을 만들고 뭐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오늘 또 요걸 하고 내일 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